강화학습 기초 및 실습 4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한글로는 동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하위 문제들로 분해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이 작은 문제들의 해를 재활용해서 전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D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옵티멀 스트럭처입니다.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큰 문제의 최적 해가 그 하위 문제들의 최적 해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최단 경로 문제에서 특정 지점까지의 최적 경로는 이전 지점까지의 최적 경로를 포함을 합니다. 요게 이제 최적 부분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중복되는 하위 문제, 그러니까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하위 문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이 있겠죠. 동일한 부분 계산이 여러 번 수행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이 DP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DP 방법은 환경의 완전한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MDP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상태 전이 확률 P와 그다음 보상함수 R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될 때 벨만 기대 방정식,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상태 가치 함수와 이제 행동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 정책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DP는 사실 학습보다는 계획, 플래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의 모델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실제 환경에서는 사실상 이 모델을 미리 알기 힘든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상태 전이 확률이나 보상함수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이제 학습 기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팔러시 이터레이션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밸류 이터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다시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팔러시 임프루먼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한글로는 정책평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책이 주어진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을 따를 경우 얻게 되는 가치함수, 즉 상태별로 가지게 되는 기대 보상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은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요. 충분히 근사된 가치 함수 값이 얻어질 때까지 이 계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팔러시 임프루먼트, 정책 개선이죠. 개선된 가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팔러시, 정책을 이제 찾는 것이 바로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입니다. 각 상태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보장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정책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결국은 최적 정책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이용해서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이 정책을 최적화하게 되는 거죠. 자, 밸류 이터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밸류 이터레이션은 팔러시 이터레이션하고는 다르게 이제 정책을 명시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가치 함수 자체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최적 정책이 암묵적으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이터레이션에서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적화된 행동 선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을 한 단계로 결합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팔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이 둘 다 이제 강호학습에서 최적 정책을 찾는 그런 핵심적인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 방식의 이제 계산 효율성 그리고 수렴 속도의 차이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정책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주어진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을 따르는 동안 이 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기대 보상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터러티브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터러티브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값 함수 v파이 제로 s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임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상태 가치를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k번째 값 함수, v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k 플러스 1번째 v 값을 저희가 갱신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수행하는 거는 결국 각 단계에 대해서 k는 0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요. 그래서 v파이 0, v파이 1, v파이 2, v파이 3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 가치 함수인 v파이로 어떤 수렴된 형태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복적인 과정을 충분히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함수 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함수가 변하지 않고 안정된 값에 이르게 된 이제 그때가 바로 해당 값이 이 주어진 정책 파이의 실제 가치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칸을 전진하는 그러한 팔러시 정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 함수 값을 도출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상태의 가치를 다 0으로 두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한 칸 갔을 때 뭐 보상이 얼마나 얻어지게 되고 또 미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값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정책을 따랐을 때 한 칸 정진이라고 하는 정책을 따랐을 때 각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팔러시 임프루먼트입니다. 정책 개선인데 이 정책 개선이란 무엇이냐면 주어진 가치 함수로부터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K번 단계에서 찾은 파이 그리고 대응되는 V 값을 기반으로 해서 K 플러스 1 단계에서의 개선된 정책 이제 파이를 찾는 겁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요. 이제 먼저 초기 정책 파이 제로를 임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파이 제로는 무작위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뭐 단순하게 정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 파이 제로에 대한 대응하는 가치 함수 v파이 제로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v파이 제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 파이 k 플러스 1, 즉 파이 2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각 상태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주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또다시 반복을 해서 파이 1에 대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정책 파이 2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함수 값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디안 방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체 파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정체인 파이 k보다는 항상 같거나 혹은 이제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반복이 되면 결국 정책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최적 정책의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로 찾기 문제를 예시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로를 찾을 때 우리가 처음 정책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단순하게 정의된 정책을 가지고 이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행동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함수 값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대신에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정책이 위쪽이나 아래쪽 이동으로 선택을 하게끔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구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 정책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단계 반복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정책 초기화, 팔러시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초기 정책 파이 제로를 임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파이 제로는 이제 무작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규칙이 적용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출발점으로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반드시 최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이제 정책 평가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설정한 파이 제로를 가지고 이 파이 제로에 대응되는 가치 함수 v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v 값을 계속 수렴을 시키는 거죠. 최종적으로 v 파이 제로를 구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에 만든 정책 파이 제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팔러시 임프루먼트입니다. 정책 개선 단계인데 이제 방금 전에 계산한 v 파이 제로를 이용을 해서 이 탐욕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 파이 1을 찾게 되는 겁니다. 즉, 각 상태에서 가장 높은 기대 보상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정책을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새로 만들어진 파이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 1에 대응되는 v 값을 단계별로 계산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v 파이 1에 수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v 파이 1 값을 가지고 또다시 그리디안 방식으로 그 이후의 정책, 개선된 정책 파이 2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정책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팔러시 임프루먼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단계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야 해당 정책의 어떤 실질적인 품질,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다시 이 개선 단계가 없으면 정책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먼트를 번갈아 진행하면서 정책의 품질을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정책의 개선을 수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한한 단계 안에서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게 계속 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최적 정책 파이스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 찾는 것,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이 전체 팔러시 이터레이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 이터레이션입니다. 이 밸류 이터레이션은 팔러시 이터레이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책을 명시적으로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명시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 가치 함수 자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최적 정책이 암묵적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이 수식을 이제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스타를 이제 찾는 것인데, 이 파이스타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뭘 사용하죠? 우리가 이 맥스라고 하는 이 연산, 맥스 연산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최적 행동 액션 A를 선택하는 이 맥스 연산이 아예 이 수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때, 이 가치함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 때 단순히 정책 평가가 아니라 동시에 정책 개선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 이터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간결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그리고 가치함수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 개선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단순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정책 평가, 정책 개선을 번갈아 수행을 하는 어떤 명시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 두 가지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한 가지로 결합을 해서 가치 함수 갱신만으로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월드인데요. 이 그리드 월드라고 하는 건 이 강화학습을 학습을 할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예제로서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을 바둑판이나 혹은 체스판처럼 격자로 구성을 하고요. 에이전트가 이 격자판 위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그리드 월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상태와 행동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 상태, 행동, 보상, 정책, 가치함수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많은 교재와 연구에서 이 그리드 월드를 항상 이 첫 번째 예시로 고려를 합니다. 이 그리드 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확장해서 현실에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리드 월드에서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에이전트가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의 모든 가능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드 환경에서는요, 각 칸이 하나의 상태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그리드가 있다면 최대 25개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리드 월드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그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아주 크죠. 아니면 무한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는 이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실제 방 안에 있고 그 방 안에서의 위치를 표현을 하려면 뭐 좌표값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의 뭐 방향이나 뭐 속도나 주변 환경 이러한 수많은 변수를 상태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크기가 엄청나죠. 그렇지만 이 그리드 월드에서는 이 로봇, 즉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단순히 격자 위에 어느 칸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뭐 속도라거나 주변 환경의 어떤 또 다른 변수들은 제외를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드 월드에서는 격자의 칸 하나하나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유한하죠. 상태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실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 격자 칸 하나하나는 이제 좌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y 좌표 값과 x 좌표 값의 이제 조합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 값을 통해 그 에이전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2, 3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 있다면 바로 이 2, 3이라고 하는 게 그 그리드 월드의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요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이 빨간색 사각형은요, 요게 이제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에이전트의 현재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 삼각형은 이제 장애물을 나타내는 거고, 요 파란 원이 이 에이전트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문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드 월드에서 에이전트는 네 가지 기본 행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행동집합 A에 up, down, left, right 상하 좌우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격자 위 새로운 상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가 3, 1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x좌표 값이 3, y좌표 값이 1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행동 right을 우로 이동하는 걸 선택하면 그 다음 상태는 4, 1이 됩니다. x좌표가 4로 바뀐 거죠. 즉 좌표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완벽하게 결정적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계획된 대로 이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나 장애물이 존재를 하면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행동에 대해서 이런 스토캐스틱 트랜지션, 확률적 전이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더 정확하게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워드를 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월드에서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제 그거를 보고 환경이 피드백으로서 주는 값이죠. 이 보상의 역할은 단순히 점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요, 에이전트가 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플러스 1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이 보상은 에이전트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 자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이 보상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게 만들 수가 있죠. 반대로 에이전트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마이너스 1의 보상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페널티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페널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받게 되면 에이전트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의해야 될 거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특정 상태 자체만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에이전트의 행동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해서 목표로 가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행동을 잘 못해서 장애물로 가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 겁니다. 이 보상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이 그리드 월드에서는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각 상태의 가치 함수를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면 왼쪽에 특정 상태 S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S를 기준으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정책 파이가 있습니다. 이 정책 파이가 있을 때 이 S의 새로운 가치 함수 V 파이 K 플러스 1 S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S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웃 상태들의 가치 값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요 S 위치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네 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각각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대 보상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 파이 k 플러스 1 s는 이제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내 이웃 상태의 값 함수, 즉 v 파이 k s north, v 파이 k s south, 그다음에 v 파이 k s east, 그다음에 v 파이 k s west를 이게 웨스트죠. 자, 웨스트와 이스트, 노스와 사우스에 대한 각각의 v 값을 이제 종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다음 단계 v 파이 k 플러스 1 s의 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평균을 내는 것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수식에서 결국 우리가 살펴보면 정책 파이가 주어졌을 때 이 각각의 상태에 대응하는 그 행동을 선택할 확률, 그리고 그 행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 그리고 미래 가치 합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 아래 그림에서 저희는 이제 상태 2에 대한 v 파이 값, 특별히 이제 단계는 k 값이 2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반복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v 파이 2, 그다음 2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책 파이는 균등 정책으로 가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북쪽으로 갈 확률이 0.25,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 확률 0.25,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 확률 0.25, 동쪽으로 갈 확률이 0.25입니다. 네 방향을 동일한 확률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상태 전이도 역시 행동에만 의존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이제 불확실한 요소가 없고요. 행동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동서남북으로 상하좌우로 선택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북쪽을 에이전트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북쪽 1, 2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쪽을 선택하면 어떤 불확실한 요소 없이 그냥 무조건 100% 확률로 이제 3, 2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감마값 디스카운트 팩터는 0.9로 가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미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90%만 반영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 2의 이제 두 번째 방법값 v 파이 2를 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의 수식을 살펴보시면요. 자,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v 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한 이제 정책 파이는 이제 균등 정책이기 때문에 네 방향 각각을 선택할 확률이 0.25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좌표에서 북쪽 1, 2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보상은 없습니다. 자, R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한 이후에 요 상태 1, 2의 값, V 값은 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요. 자, 확률, 북쪽으로 이동할 확률 0.25 곱하기 보상 0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0.9 곱하기 상태 1, 2가 가지게 되는 V 값 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북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값은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값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남쪽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태 3위의 값은, V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역시 확률 0.25 곱하기 보상 없으니까 0이고요. 더하기 0.9 곱하기 3, 2가 갖는 V 값 2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0.45라고 하는 이제 가치함수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확률 0.25고요. 마찬가지로 상태 2일에 대해서 가치값은 0이고 보상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0.25 곱하기 0 더하기 0.9 곱하기 0을 하면 역시 여기도 결과값이 0이 됩니다. 자, 동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확률은 0.25고요. 자, 여기에서는 리워드가 있습니다. 자, 리워드 값 1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태 2, 3에 대한 가치함수 값 1이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확률 0.25 곱하기 1 더하기 보상 1 더하기 0.9 곱하기 1이 돼서 결과적으로 0.47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행동,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기대값을 전부 합치게 되면 이제 0.925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0.925가 바로 단계 2단계 두 번째 반복에서의 V파이 값, 상태 2에 대한 V파이 값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계산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이웃 상태들의 값을 평균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책의 어떤 선택 확률, 행동에 대한 선택 확률과 그리고 그 상태로 이동했을 때의 보상값, 그리고 이제 V값, 미래 값어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는 주어진 가치 함수로부터 더 나은 행동 방침을 찾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그리디 팔러시 임프루먼트는 각 상태에서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데요. 즉 가능한 행동 중에서 기대 가치가 최대인 행동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Q 함수를 통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현재 상태 S에서 행동 A를 했을 때 즉각적인 보상 R과 그 다음 상태 S'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미래 가치, 맥스 값이죠. 최대의 미래 가치를 합산한 겁니다. 이 Q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액션 A를 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에서는 이 Q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대해 Q값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Q값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된 행동을 새로운 정책에서의 최적 행동으로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상태 2에서 최적 정책 파이스타 22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입니다. 이 정책 개선 단계에서는 어떤 값을 통해서 이 최적 정책을 구합니까? Q값, 즉 각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에 대한 Q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Q값과 이 보상을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주는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Q값을 보게 되면 상하 좌우 값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0.3,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0.3,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0.5, 그 다음에 동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보상을 값 2를 받는 거고요.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보상을 값 2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값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최적 정책, 최적 행동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요. 먼저 Q스타 값은 자, 이렇게 수식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스타, 최적의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수식도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와 아래의 수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최적의 행동, 최적의 정책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 좌우로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이동하는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해당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값을 이제 도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보상은 0이 되고요.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Q값은 0.3이 되기 때문에 자, 0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0.9를 0.3에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이 행동에 대한 기대 가치값은 0이 되겠죠. 자, 남쪽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는 리워드가 2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Q값은 0.3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0.9 곱하기 0.3을 해서 계산해보면 2.27이 나오는 거죠. 자, 남쪽에 대한 기대가치 값은 2.2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거죠. 리워드는 0입니다. 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Q값은 0.5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9 곱하기 0.5를 해서 값은 0.45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동쪽으로 가는 거는 리워드가 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Q값은 0.5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예요. 요거는 이제 잘못 나온 기호고, 자, 1 더하기 0.9 곱하기 0.5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값은 1.45가 나오는 거죠. 자, 1 더하기 0.45에서 1.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기대 가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남쪽으로 가는 액션에 대해서 이제 기대 가치 값이 2.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행동은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 스타 상태 2에 대한 이 고사우스 남쪽으로 가는 행동에 대한 이 확률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 2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쪽으로 가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제 최적 정책을 찾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이제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강화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한계점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모델 디펜던시, 모델 의존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팔러시 이터레이션이나 밸류 이터레이션을 수행하려면 이제 환경에 대한 전이 확률 그리고 보상 함수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돌아가는 방식을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그리드 월드 같은 가상의 환경에선 가능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일 때 뭐 이동 확률이나 충돌 확률을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동적 프로그래밍 DP는 모델 기반 방법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 계산 복잡성인데요. 이 상태와 행동의 수가 조금만 커져도 이 DP에서는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요. 각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 전이 확률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모든 상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수천 개, 수만 개 이상의 상태와 액션을 가진 문제에서는 이 계산량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컬스 오브 디멘셔널러티, 차원의 전주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와 이제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이 아주 크거나 혹은 연속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태를 정의한다고 하면 자동차의 위치나 뭐 속도나 뭐 방향, 뭐 주변 차량의 상태 이런 수많은 요소가 상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 상태 공간의 차원이 무한대에 가깝게 커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는 전부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델 파라미터, 상태 천이 확률과 난 보상값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델 프리 강화학습이죠. 이제 모델 프리 강화학습은 요 확률값이나 이제 보상과 같은 이러한 환경의 수학적 모델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최적 정책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델 프리 방식에서는 이제 모델 에스티메이션, 이 확률과 보상을 추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어프로치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는 모델 어썸션이죠. 이건 뭐냐면 모델을 처음에 가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는 처음에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0% 확률로 성공한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정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요. 가정과 현실의 차이를 수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에러 커렉션입니다. 이 에러 커렉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점차 정확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프로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델을 직접 이제 가정하지 않고 단순히 입력과 출력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직접
피팅을 하는 겁니다. 직접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경험적 규칙을 쌓아가면서 최적 정책을 찾아가는 거죠.